네, 밀밀묵님이 궁금하신 게 제가 듣기로는 리서치 회사가 내놓는 의견도 리서치 회사 입맛에 맞게 수정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일부는 사실입니다. 일부는. 그러니까 이 무슨 뜻이냐면요. 자, S사라는 회사에 대한 레포트를 작성한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그 S사를 방문해서 써야겠죠. 방문하거나 또는 그 S사에서 판매 담당, 제조 담당, 뭐 구매 담당 이런 신분들을 만나가지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내년 분기에 매출이 한 10% 정도 신장 올라갈 것 같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물어보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제일 정확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리 리서치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분은 이론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리서치 자료의 재료가 되는 원재료가 되는 소식이나 이런 트렌드는 그 기업의 직원한테 들어야 돼요. 자료를 받아야 되고 바깥에서 공장 본다고 몇 개 만드는지 알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자기가 조사하고 싶은 회사에 출입이 가능해야 돼요. 출입. 근데 그 투자 레포트에서는 바이 사인과 셀 사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레포트가 있고 팔아야 된다라는 레포트 이제 두 개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회사에 대해서 안 좋겠어요. 셀 레포트라고 하겠죠. 팔아야 된다 레포트. 팔아야 된다 레포트를 내면 그 좀 등치가 있는 회사면 뭐 S사나 D사나 H사나 이런 곳이면 어떻겠어요? 그 담당자가 야, 저 회사 부르지 마라 이러겠죠. 이건 실제로 그래요. 요즘엔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들었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 투자 레포트계에서 90%가 매수 사라는 레포트고 이 10% 미만이 팔라는 레포트예요. 그러니까 매도 레포트 자체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저도 이게 공개 방송이니까 완전히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레포트를 자주 보다 보면요. 위에 써 있는 게 매수 의견이긴 한데 말은 매수 의견인데 읽어보면 이게 매수 의견이지만 그러니까 애둘러서 나쁘진 않게 썼는데 좋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가 약간 읽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 회사에 출입해 가면서 리포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입맛에 맞게 매수 사인으로 저 회사는 살만합니다라는 소식으로 바꿔서 레포트가 나온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언론사랑은 다르게 그 안에 들어가는 자료를 최소한 이 사람들이 출입을 하기 위해서 좋은 얘기를 써준다라는 이유가 뭐예요? 출입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출입을 왜 해야 되죠? 그 안에 실제 자료를 받아서 써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반도체 산업의 레포트를 쓰면 반도체 산업 내부의 소식을 들어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은 최소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자료들을 보면 산업 내에서 없는 얘기가 써있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언론사 소식보다는 투자 레포트에서 자료를 공부하거나 보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언론사 건 어디까지나 빠른 속도와 그냥 약간의 정치적인 이해를 돕는 정도인 것 같고요. 최고를 향한 비상 감사합니다. 근데 저번에도 궁금했는데 지금 MD 송님 같은 경우에는 저 아는 분이죠. 예. 아는 분인 거죠. 왜냐면 제 지금 저 최고를 향한 비상이라는 멘트가 저 고등학교 때 동아리에서 쓰던 홍보 멘트거든요. 그래서 해주시는데 제가 이니셜만 보고는 누군지를 모르겠어가지고 비트코인 했다가 마이너스 10% 손해봤네요. 남들한테 유명하지 않을 때 투자하는 게 아니고 남들한테 얘기 다 듣고 투자하면 손해 많이 보죠. 제가 이게 2017년 12월 그리고 2018년 1월에 이제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거는 진짜 문제가 크다. 2017년 말에 문제가 크다라고 느꼈던 게 당시에 이제 같은 회사 다니시던 분들 입에서 코인 얘기가 나오는 걸 듣고서 야 이거는 큰일 났다 이런 식으로까지 많은 사람한테 알려질 정도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팔았어요. 저는 2017년 10월? 10월 11월 이때 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일찍 팔았죠. 많이 오르기 전에 팔아서 저는 수익은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손해 볼 때 특징이 그 소식을 다 퍼질 대로 퍼진 다음에 투자를 하면 보통 손해 봐요. 잠시만요. 그 메밀무님, 티무님 블록체인 강의를 보고 나서 주식에서 코인 투자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오시면 안 되는데요. 넘어오지 마세요. 넘어오시면 안 되는데. 거기서 여기로 넘어오시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식이 우선이고 코인이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둘 다 하고 있긴 한데
왜냐면은 주식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매출이나 그 기업의 성장세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코인은 그거랑은 조금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해요. 네. 코인은 자, 그 가끔씩 댓글로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어떤 코인이 잘 될 것 같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데요. 솔직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이제 차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가격대에서는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를 생각은 할 수가 있지만 코인에 대한 투자는 오로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죠. 왜냐면은 자, 기업의 상품이라는 거는 그 상품에 대한 필요성. 우리가 지금 수출 규제나 이런 거 얘기할 때처럼 누가 사고 싶고 누가 많이 필요로 하고 앞으로는 얼마나 더 팔릴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코인은 어떻게 알죠?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달러 가치 같은 걸 평가할 때도 그 국가에 대한 안전성, 그 달러라는 자산의 활용성을 보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곳에서 달러가 활용이 될까? 근데 아직 그 정도 급으로 올라간 거는 거의 없죠. 거의. 아예 사실은 없죠. 예. 그나마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정도? 왜냐면 이더리움은 코인으로서라기보다는 이제 이더리움이 등장함으로써 다른 블록체인들이 개발될 가능성들을 많이 늘렸고 이 이더리움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마치 우리가 이제 윈도우라는 OS가 나와서 그 윈도우 위에서 돌아갈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되는 것과 같은 현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은 앞으로 많이 소비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또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첫 번째 코인으로서 사용자가 제일 많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기존 화폐에 비교할 수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나마 지금 코인들 중에서는 가장 사용성에 있어서는 제일 높은 수준인 겁니다. 그마저도 부족하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의 기업을 분석하는 데를 보면 코인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코인을 보는 방식은 사실은 앞으로 어떤 코인이 그나마 본인들이 노리는 자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화폐,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은행 간 송금, 환전 이런 은행 간 송금이 메인이죠. 뭐 이런 것들에서 그들이 사용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베팅을 하는 느낌이죠. 정확히 이게 400원이다, 1000만 원이다가 정확한 가치를 대변한다기보다는 그런 건 없잖아요, 사실. 없죠. 뭐 리플 같은 경우나 그나마 지금 송금 수수료가 은행 간 송금 수수료가 몇천 원에서 만약에 뭐 송금 금액당 몇 퍼센트 정도라고 봤을 때 그러면 리플 수수료는 최대 얼마까지만 갈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그나마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가격이 형성되는 거는 그렇게 냉정하게 이게 얼마나 사용돼서 지금 기존에 이미 그들보다 앞서 있는 기존 화폐나 이런 것들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느냐에 비교해서 투자하는 사람 없잖아요, 거의. 예. 그러니까 물론 전문가들은 계시죠. 전문가들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의 가격이 엄청난 오르내림은 그런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하는 사람보다는 내일 오를 것이라는 내일 내릴 것이라는 기대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메밀묵님이 만약에 원래 주식을 하시던 분이면 넘어오지는 마시고 병행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코인 분야는 사실은 원래 애초에 투자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왜냐면은 제가 어쨌든 그 프라이빗 뱅커 PB를 했었으니까 이제 고객분들의 자산이 다치고 이런 것들을 봤단 말이에요. 제가 같이 다치기도 하고. 네. 그래 봐서 자산이 오를 때는 잘 모르지만 떨어질 때는 타격이 커요. 진짜 큽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지금 갖고 계신 자산이 100이면 그 중에 1, 5, 뭐 요 정도만 하시는 거면 뭐 별로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생활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정도의 그걸 하시는 거면은 아무래도 조심해야겠죠.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저도 상장 폐지 맞아봤습니다. 상장 폐지. 상장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주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거래하지만 원래는 실물 종이거든요. 실물 종이. 이 실물 종이가 진짜 종이값밖에 안 남는 거예요. 종이값. 그래서 보통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상장 폐지 몇 번 당하면은 그 소주 한 병값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상장 폐지를 당했었는데 그거는 그렇게 막 큰 금액을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 작은 금액도 아니었죠. 그래서 진짜 휴지 조각 났습니다. 몇백만 원이 그냥 휴지 조각이 나서
그리고 상장 폐지가 진짜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통장이 있잖아요. 주식 거래하는 통장이 있는데 상장 폐지라는 거는 그 기업의 주식이 거래소에서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원이 됐다는 거예요. 영원. 그게 얼마짜리든 영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계좌 안에 상장 폐지당한 주식이 눈에 보이면 가슴 아프잖아요. 영원으로. 영원히 남아요. 영원히.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다가 상장 폐지를 받게 되면 그 아픔은 그 계좌를 그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영원히 여러분의 자산이 빵원이 된 거인 채로 남아 있습니다. 저 지금도 남아 있을 거예요. 그 상장 폐지 당한. 근데 투자 조금만 해보신 분들도 상장 폐지는 몇 번 맞아볼 수도 있어요. 되게 안전 투자하시는 분들은 절대 맞을 일 없긴 한데 뭐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장 폐지 맞을 일은 거의 없겠죠. 향후 몇 년은. 네. 근데 여러 가지 투자를 시도하다 보면은 자산이 그냥 사라지는 모습은 몇 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거 프라이빗 뱅커 할 때 고객 자산은 아니었어요. 네. 굉장히 위험한 주식이었기 때문에 제 돈으로 했었죠. 제 돈으로. 대진님, 그럼 재상장이 된다면 휴지 주식도 다시 살아나는 건가요? 아닐 듯 하셨는데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좌에 살려두는 거예요. 정확히 보신 겁니다. 네. 상장, 비상장이란 뜻은 말 그대로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지 기업이 없어졌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물론 기업이 사라지면서 폐지됐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재상장이 되게 되면 내 계좌에 있던 주식이 되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려두는 거예요. 영원인 채로. 메밀묵님, 여담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채굴코인 가격 오를 때 엔비디아 주식이나 살 걸 후회했습니다. 메밀묵님은 투자 진짜 많이 하시는 분이시네요. 그 엔비디아 여기서 잠깐 이해를 돕자면 엔비디아가 뭐냐면요, 그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픽 카드 쉽게 생각하면 그것만 만드는 회사라는 건 아닌데, 근데 이 채굴을 할 때 그 그래픽 카드를 아주 그냥 일꾼을 시켜가지고 그냥 막 냅다 캐게 만들어서 하는 게 채굴 효율이 제일 좋았어요.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아식이라고 해서 채굴 전용 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초창기 때 그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실제로 많이 쌓였어요. 엄청나게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재밌는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 그 채굴 공장이라고 하죠. 한 공장에 그래픽 카드 다 때려 박아 놓고 그걸 전부 다 비트코인 채굴을 시키는 거예요. 이더리움이나.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래픽 카드가 엄청 천정부지로 비싸졌고요. 네. 천정부지로 비싸진 바람에 엔비디아 주식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그래픽 카드를 파는 엔비디아라는 미국 상장사죠. 그 나스닥인가요? 엔비디아가? 기억이 안 나요. 다우인가요? 나스닥인가요? 나스닥이겠죠? 기술주니까. 나스닥에 있는 엔비디아 주식이 진짜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사실 그때 안전하게 투자하려고 하면은 코인 산 것보다는 엔비디아 주식을 사는 게 훨씬 나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폭락 정도가 마이너스 80% 이렇진 않으니까요. 자산으로 암호화폐가 어떤 관점이냐? 제 질문 이해하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암호화폐는 자산이다 아니다라는 질문을 하신 거면 저는 그 암호화폐의 가격이라는 게 매겨지고 가치가 이미 인정받기 시작한 시점에선 자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자, 여러분들 우표, 레고, 뭐 여러 가지 제 이 아이언맨 피규어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격과 누군가에게 가치를 가지는 순간부터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소수냐 다수냐의 차이지 이미 자산이에요. 다만 지금 레고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취미생활 자산인 것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무언가 그걸 규제할 필요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폐 레벨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규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산이다 아니다를 시비를 거는 이유는 그게 자산으로 인정되는 순간부터 정말 많은 규제를 받아야 돼요. 조건이. 특히 디지털이잖아요. 지금 암호화폐는 전제가 가상환경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자산으로 인정받는 순간 그거를 사고 파는 사람이 누구냐를 따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시스템이. 근데 지금 블록체인은 그게 안 되죠. 안 되도록 만들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지만 그렇게 인정됐을 때 규제 사항을 현재의 블록체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냐는 별개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했던 게 국제 자금 세탁 기구에서 권고 때리자마자 다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고민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양성화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단어, 자산, 화폐 이런 것들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산들이 받고 있는 제재나 이런 것들을 함께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치는 당연히 있지만 기존 것대로 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SG님, 그런데 지금 이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많이 없어지고 있고요. 대형마켓을 중심으로 캐시페이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서 미래엔 어떤 지불 방식이 이용되어질지 참 모르겠네요. 근데 그 세상이 너무 급격하게 바뀌고 있어서요. 자, 현금 없는 사회라고 하죠. 현금 없는 사회, 동전 없는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없는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의 화폐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이 현금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는 그걸 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체제대로 쓰는 사람이. 이걸 알 수 있는 게 일본 같은 경우는 현금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잘 안 써요. 되게 이해가 안 가시죠? 카드를 잘 안 쓰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산망으로 일하는 거에 대한 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 자체가 예전에 발전한 국가이기 때문에 예전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기존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을수록 신문화가 빠르게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제3세계 말하고 말하는 보통 아프리카나 동남아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보시면 거기는 QR코드로 결제하는 게 굉장히 편하게 돼 있고, 제가 제3도시를 갔었는데 중국의 3도시죠. 갔었는데 거기는 택시기사분들이 전화를 할 때 일반 전화를 쓰는 게 아니라 전부 우리나라의 라인 같은 걸 썼어요. 우리나라 라인은 아니고 중국에서 개발한 라인 같은 걸 써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기존에 쓰던 거, 기존 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신에는 현금보단 카드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 현금이라는 체제와 카드라는 걸로 돈을 벌고 있는 기업과 이런 것들을 밀어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결국에는 그 현금 없는 사회나 이런 기술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가 편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어떤 지불 방식이 이용되어질지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지금 기준으로는 이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떤 칩셋을 옷 같은 데 넣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손이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편하게 결제하는 방식이 될 것 같아요. 카드조차도 별도의 물건이니까. 요즘 사람들은 올인원 좋아하잖아요. 올인원. 스마트폰이 대표적인 올인원 디바이스죠. 올인원 기기죠. 제 인생의 목표, 제가 이제 저번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저는 이제 남을 돕는, 조금 더 부연하자면 남을 돕는 IT 기술로 매출이 일어나는 사업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뭐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생각하는 건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제가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건 어플리케이션이고 홈페이지이기도 한데,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주고받으면서 저한테도 매출이 일어나고 하는 형태가 좋은 것 같아요. 뭐 유튜브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도 되게 뿌듯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 계시고 같이 대화할 수도 있고 하는 게, 저도 여러분들의 질문을 토대로 지식이 늘어나는 느낌이고요. 메밀묵님, 페이스북 리브라 코인이 개인적으로 기대되네요. 저도 기대는 돼요. 사실은 페이스북 리브라 코인이 해야 될 역할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리브라 코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리브라 코인은 그 자체로 기대가 됩니다. 근데 페이스북이 걱정이에요. 페이스북 사실 말이 되게 많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페이스북 뉴스 기사에서는 그 개인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이런 불법 판매나 이런 것들을 한 게 페이스북이었어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이 여러 가지 개인에 대한 모니터링, 사실 이런 것들을 한 게 페이스북입니다. 그 자료를 넘겨주거나. 그 영화 스노든은 한 번씩 보세요. 영화 스노든이라고 이제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이제 미국 정부가 페이스북 같은 SNS와 결탁해서 개인들의 정보를 추적하고 뭐 위협하고 이런 것들을 했고, 그것을 담당하던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못 참고 밝히면서 러시아로 이제 이민을 가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스노든 한번 보시면 그 리브라 코인의 취지는 좋은데 페이스북은 사실 이번에 미국이 좀 찢어놔야 되는 거 아니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지금 페이스북 하는 거 많죠.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 거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페이스북 안 쓴다 그러면서 인스타그램 쓰면 똑같은 겁니다. 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거예요. 인수했죠.